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인물로그, 투자 리포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배달앱을 넘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배달의 민족 지주회사인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이 기업은 2010년 모바일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출시하며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치킨이나 짜장면처럼 익숙한 음식 배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월 사용자 수 2,200만 명 이상이고요. 연간 거래액은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명실상부 국민 배달앱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약 5조 원에 인수되면서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죠. 배달의 민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저는 재치 있는 문구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리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런 문구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며 브랜드 충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앱 사용 환경, UI 디자인, 결제 편의성 대부분에서 사용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는데요. 이런 기술력과 감성이 잘 합해져서 지금의 배달의 민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우아한 형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우선 기술력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율주행 로봇 배송입니다. 딜리라는 이름의 배달 로봇은 서울 테헤란로 광교 등지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내부까지 이동하는 기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와 일상에서 마주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드론 배송도 활발히 실험 중입니다. 제주도와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AI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뉴 추천, 리뷰 분석, 배달 예상 시간까지 안내되면서 AI가 전방위로 도입되고 라이더의 사고율은 무려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문 전환율도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우아한 형제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배민상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식자재와 배달용품을 공급하고 외식업 창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컨퍼런스도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외식 생태계를 함께 키워가는 그런 파트너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우아한 형제들의 매출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6.6% 증가했고요. 서비스형 수익, 즉 배달과 커머스 부분 매출은 30.9% 성장하며 여전히 건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이츠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0%대에서 14%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에 대한 압박은 다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콘텐츠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배민문방구, 배민상회, 배민쿡처럼 배민 브랜드를 활용한 콘텐츠와 굿즈 역시 MZ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오늘의 기업 우아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기업에서 이제는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68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일관 제철소인데요. 1973년 포항제철소의 가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포스코가 지난 2022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신사업 투자 확대와 그룹 전체의 성장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주력 분야인 철강 부문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세계 6위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 양극 소재 생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양극 소재 매출만 약 8조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사는 오는 2030년까지 양극 소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까지 늘리고 매출을 62조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소와 LNG 등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수소 기반의 철강 생산 기술과 2차 전지 소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공장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도 철강 및 소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17조 4,370억 원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영업이익은 5,680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2.1%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730억 증가해 실적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재무구조 또한 안정적인 모습으로 부채 비율은 6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당 2,500원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의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가 회사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회적인 책임 이행에도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ESG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2차 전지 소재와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소재 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 기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살던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외제차 브랜드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다른 중국차 전기차를 타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지커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와, 이 택시기사님 말씀으로는 지커는 BYD와 함께 중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차의 모습,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이자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경험을 통해 전기차 시대를 재정의하고 있는 회사죠. 특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프리미엄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바로 지커입니다. 과연 지커는 어떻게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커는 2021년 3월 중국
중국의 거대 자동차 그룹 지리의 자동차 홀딩스가 야심차게 설립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지코라는 이름은 제로에서 시작하여 전기차 시대를 진화하고 희귀 원소 크립톤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테슬라와 니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과 경쟁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커는 2025년 2월 링앤코를 인수하며 지커그룹이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커는 진정한 프리미엄 전기차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철학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커의 성공 뒤에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리그룹이 개발한 Sustainable Experience Architecture, 즉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과 유연한 생산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지커의 첫 번째 모델은 2021년 4월에 출시된 지커 001입니다. 이 럭셔리 슈팅 브레이크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도심형 럭셔리 SUV인 지커 X, 그리고 럭셔리 대형 MPV인 지커 009, 그리고 세단 모델인 지커 007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SUV인 지커 7X와 지커 9X, 지커 믹스 등 새로운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커는 디자인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위치한 지커의 첨단 디자인 센터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스테판 시엘라프가 이끌고 있으며 모든 전기차 디자인을 유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커가 단순한 중국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커는 유럽 시장 확장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2023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첫 유럽 쇼룸을 열었고 유럽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커는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으로의 확장을 계획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커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전기차 모빌리티의 경험 전반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지커 케어를 통해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커 파이낸스를 통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커 파워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전기차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데요. 지커 커넥티드는 통합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며 운전자와 차량 이용을 간편하게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기 위해 지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웨이모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함께 레벨4 자율주행 역량을 갖춘 차량을 개발하는 등 미래 기술 확보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커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지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셨는데요. 지커는 디자인,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를 재정의한다는 비전 아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선사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죠. 앞으로 지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할지, 그리고 우리의 모빌리티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지커였습니다. 네, 다음은 흥미로운 인물 로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지형을 바꾼 전설적인 창업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혁신을 만들어온 인물, 바로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입니다. 그는 한국 인터넷 1세대로 불리며 한국 검색 엔진과 포털 산업의 초석을 닦은 인물인데요. 최근에는 AI와
AI와 글로벌 시장 개척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네이버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이 창업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혜진은 196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숫자와 컴퓨터에는 남다른 감각을 보였는데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터넷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커리어는 삼성 SDS에서 시작됩니다. 삼성 SDS 재직 당시 사내벤처 형태로 한국형 검색 엔진 개발을 추진했고 결국 1999년 네이버컴이라는 회사를 세워 독립하게 됩니다. 그 시절 한국 인터넷 시장은 외국 포털이 주도하던 시기였지만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대성공으로 이어졌는데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 최초의 집단 지성형 플랫폼이 탄생한 것인데요. 이후 검색과 게임 산업을 동시에 키우며 2000년대 초 한국 포털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그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 네이버 경영에서 손을 뗐는데요. 그 후 약 8년 만에 다시 의장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복귀를 결정한 배경에는 AI 시대를 맞아 네이버의 경쟁력이 글로벌 빅테크 대비 뒤처진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한국 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바로 소버린 AI, 한국만의 주권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한국어, 한국 문화 기반의 독자적인 AI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온 서비스 AI라는 전략을 통해 네이버의 검색, 쇼핑, 콘텐츠 전반에 AI를 녹여내는 AI 중심 기업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의장은 조용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리더입니다. 늘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뒤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처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그는 다시 한번 네이버를 AI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이 의장은 다만 내가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영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기술의 힘으로 시장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텐데요. 그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한국 IT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제안한 소버린 AI는 기술 주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 세계에 커피 기업이 스타벅스만 있다고 생각하면 슬픈 일이겠죠. 글로벌 AI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기술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과 함께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진이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파이코인의 창시자 니콜라스 코칼리스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로 측 파이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시스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파이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4시간마다 한 번씩 버튼을 클릭해서 채굴하며 친구들을 초대하면 채굴 속도가 증가합니다. 오픈소스 기반이며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상장소에 직접 상장을 신청합니다. 상장 후에야 사람들이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나 팀이 상장 비용이나 상장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파이코인은 이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혁신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상장소들이 상장 신청을 받겠다라고 말하며 사용자 기반이 상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파이코인은
기존의 상장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의 활발한 참여와 수요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코칼리스는 파이 네트워크를 사람들을 위한 슈퍼 주권 코인으로 칭하며 디지털 통화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파이 네트워크의 내부에서 공동 창립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빈센트 맥필립은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청 디오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회사에서 배제됐고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분쟁은 2023년 7월에 해결됐으며 이후 맥필립은 새로운 프로젝트인 노마드를 설립하여 새로운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는 사기 의혹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팀은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사기꾼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최근 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과 개발 방식이 사토시와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한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설은 많은 관심을 끌어서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혈관과 미래의 소재를 아우르며 포스코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는 장윤아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장윤아 회장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그리고 MIT 박사까지 마친 정통공학자입니다. 기술 전문가로 출발해 연구소와 신사업, 재무, 마케팅, 그리고 생산 현장까지 30년 넘게 포스코 전반을 경험한 포스코맨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8년에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신 뒤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복귀한 후에는 철강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 회복과 함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포스코에 입사했는데요. 이후 기술투자본부장 그리고 철강생산본부장 등을 거쳐서 2018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고요. 2024년에는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퇴사 후 복귀한 내부 출신 첫 오비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는 쌍두마차라면서 포스코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현장 그리고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그의 이력은 오늘날 포스코의 변화와 혁신을 가능케 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아 회장은 취임 직후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룹의 사업 방향과 조직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본부제를 도입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그리고 여성 임원 확대와 같은 쇄신책을 통해서 유연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철강 설비 고도화, 스마트 팩토리 AI 전환, 수익 구조 혁신을 통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 회장은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수산화 리튬 연 4만 3천 톤 생산 체제를 완성했고요. SK온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 안정 기반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 JSW 그룹과 합작해 일관 제철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철강협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그는 탄소 감축 기술, 수소 환원 제철, 그리고 CCS 프로젝트 등 글로벌 철강 산업의 미래 규범 설정에도 참여 중입니다. 장 회장은 현장이 답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형 리더십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제철소 화재 현장에 즉각적으로 방문해 설비 강건화 TF를 발족시켰고요. 2차 전지 소재와 생산기지 연구소를 직접 찾아 투자 방향을 점검하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나빠도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철학 아래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전략 실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을 지키며 미래를 연다. 장윤환 회장의 철학은 단순한 경영 구호를 넘어서 철강이라는 전통 산업에 기술과 비전을 더해온 지난 30년간의 축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스코의 저력은 현장에 있다고 말하면서 직원과 함께 걷는 신뢰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그리고 2번의 도전 끝에 회장직에 올라 더욱 단단해진 장윤환 회장. 앞으로 그의 리더십이 포스코의 어떤 초인류 기업으로 이끌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의 장윤환 회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급하게 물건 주문할 때 어디에 이용하시나요? 요즘 주변에서 이 플랫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는데요. 어딘지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쿠팡입니다. 네, 오늘의 인물 로그는 한국전자상거래 시장의 판을 뒤흔든 인물,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범석 대표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교를 졸업 후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본사에 2년간 근무를 하다 2009년 잡지사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를 매각한 뒤 MBA에 진학하게 됐으며 이후 소셜 커머스의 사업성을 확인한 그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전자상거래 회사 바로 쿠팡을 창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쇼핑할 수는 없을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상징적인 서비스 로켓 배송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이 서비스는 주문 다음 날 상품이 집 앞에 도착하는 엄청난 혁신이었죠. 로켓 배송이 시작된 계기는 한 쿠팡의 고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구매자는 쿠팡에서 주문한 물건이 출국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다음 날 쿠팡 직원이 직접 공항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감동을 받은 고객은 인터넷에 이 사실을 게재했고 이 소식을 접한 김 대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배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김범석 대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객 만족을 택했고 물류센터를 전국에 세우며 배송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한국 유통업계에 전에 없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쿠팡은 매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적자를 내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건 계획된 적자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꾸준히 로켓 배송과 IT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김 대표는 쿠팡은 IT 회사입니다. 또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절반이 개발자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물류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쿠팡은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뒤 매년 40에서 60%의 성장을 이뤄냈고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한국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상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가 약 70조 원에 이르고 매출도 연 13조 원을 훌쩍 넘는 거대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죠. 그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이 휠. 작은 추진력이 한 바퀴를 돌고 그 힘이 더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김범석 대표는 이 전략을 통해 고객 만족, 물류 인프라, 반복 구매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 전략은 아마존의 베조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도전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다. 쿠팡 대만은 진출 2년 만에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는 김 대표의 현지화 전략과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발휘한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만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 그는 미국에서 열린 썬밸리 컨퍼런스에 2년 연속 초청받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글로벌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이 초청은 김 대표가 이제 단순한 국내 창업자가 아닌
글로벌 경영자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했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난 쿠팡은 현재 배송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인 쿠팡이츠,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까지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이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바짝 추격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 음식 배달 시장에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장악한 국내 OTT 시장에서는 스포츠 중계, 자체 제작 예능, HBO 드라마 등 독점적인 콘텐츠를 앞세워 넷플릭스와의 격차도 추격 중이죠. 김범석 대표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바로 쿠팡의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생활 속 혁신이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인물로그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K푸드의 글로벌 성장세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바로 바이오포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코스닥에 상장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유통 공룡 코스트코를 통해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국내 식품 회사입니다. 먼저 SK증권은 바이오포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즉 EPS 1,906원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 12배를 적용한 수치인데요. 바이오포트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꽤 합리적인 기대치로 평가됩니다. 바이오포트는 2004년에 설립됐고 2025년 5월 스펙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낵, 음료, 액상차 등 K푸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특히 코스트코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합니다. 바이오포트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 회사의 히트 제품과 코스트코 납품 이력입니다. 대표적인 인기 상품으로는 후라이드 오징어, 유자 생강차, 파우치 음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제품만으로 작년 수출액 약 3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히트 제품들은 전략적 유통 채널인 코스트코를 통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퍼졌고 이른바 제품, 채널, 지역이라는 선순환 성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코스트코 같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또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오포트의 제품이 이렇게 빠르게 성공했을까요? 바로 제품 기획력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제품을 다 만들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반면 바이오포트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코스트코 바이어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 스낵은 출시 15개월 만에 미국 코스트코 619개 매장에 입점했고 무려 92만 봉지가 판매됐습니다. 또한 유자 생강차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면역력과 목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되어서 기획됐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 퍼져나갔습니다. 올해도 바이오포트는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비빔밥, 잡채, 고구마 프라이즈, 수박 주스 같은 식사 대용 HMR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존의 간식형 K푸드에서 식사형 K푸드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채널 측면에서도 매우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바이오포트는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9개국의 615개 코스트코 매장에 진출해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4개국, 890개 매장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입점률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과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레베 같은 유통사, 그리고 중국의 샘스클럽, 세븐일레븐, 로손 등이 주요 진출 채널로 꼽히는데요. 이 중 샘스클럽은 중국의 월마트 계열로 코스트코보다 매장 수, 회원 수, 매장당 매출이 모두 2배 이상 큰 유통 채널입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면에서도 기대감이 큽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883억 원,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28%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해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 관세,
노동 감사 강화, 상장 관련 비용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대부분 해소됐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매출이 1,074억 원, 영업이익은 103억 원까지 증가하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9.6%로 전망되며 이는 스낵 중심의 매출에서 점차 고마진 제품인 HMR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이오포트는 제품 개발력,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안정적인 코스트코 납품 이력, 신제품과 신시장 확대라는 네 박자를 모두 갖춘 K푸드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K콘텐츠와 함께 전 세계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바이오포트는 식품업계의 엔터주처럼 글로벌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트럼프와 환율 관련 리포트인데요. NH선물의 리포트입니다. 위재현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달러 발작 지속, 고민해볼 트럼프의 의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환율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최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NH선물은 트럼프의 이 발언을 협상용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미사일 체계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쪽을 겨냥한 걸로 분석됩니다. 즉 위협은 크지만 실천 가능성은 낮다. 이게 오히려 시장에선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해석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 판매는 마이너스 0.9%, 예상치인 마이너스 0.5%보다도 낮았고 전월치보다도 훨씬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이 마이너스 3.5%나 줄어든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급락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건 지표보다 심리,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지가 주목될 만한 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1375에서 1385원 박스권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SLR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게 유동성을 다시 늘릴 수 있어서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강달러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죠. 또한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체계가 상당 부분 파손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강도가 상당히 약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군사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등이 일시적 과잉 반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장에선 심리와 수급, 지정학적 이슈를 함께 보는 시야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 지원과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가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브리핑에서는 유럽 전기차 판매 호조세 지속이라는 주제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유럽 전기차 시장 동향입니다. 5월 유럽 전기차 판매는 약 29만 5천 대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은 56%, 영국 34%, 스페인 131%, 이탈리아는 67%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프랑스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4월 누적 판매량도 112만 대를 넘기며 전년 대비 22%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상반기 전체로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독일에서 기업 전기차에 대한 75% 가속 상각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승세는 정책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과 기업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EU는 전기차 이산화탄소 배출 벌금 납부 기준을 1년 단위에서 3년 평균으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판매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 폐배터리 재활용, 탄소 발자국 규제 등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이 예고된 만큼 시장 확장성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약 3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부스터 패키지를 발표하며 배터리 생산 확대, 원자재 확보, 재활용 산업 육성 등 공급망 전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 등 핵심 소재의 EU 내 생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차세대 고체 전해질 배터리 기술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935만 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비중도 38%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0%, 유럽 47%, 중국이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유럽 시장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K배터리 수출 확대 여력도 상당히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비중도 2024년도에는 19%였던 반면에 2030년도에는 38%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SS 시장 확대와 LFP 배터리 전환 흐름이 시작되면서 K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부품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 업체와 함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 기업들의 가치 또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조선업 리포트인데요. 최근 국내 조선업이 과거의 업사이클을 넘어 뉴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 변화와 미국의 정책적 개입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사이클이 가져올 투자 기회와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조선 시장의 최근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조선가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조선업은 후판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비중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넘어서 신조 사업 진출 가능성도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기업별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이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아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매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환율 변화에 따라 상승 여력이 있고요. HD 현재 미포조선은 장기적인 LNG 관련 사업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뉴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뉴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넘어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은 높은 상승 잠재력으로 추천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업계의 뉴사이클 진입과 주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미국 정책의 수혜를 받는 국내 조선업계는 앞으로 수년간 매우 흥미로운 투자처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현명한 투자를 통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투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